아제르바이잔은 이번 충돌의 최전선에 서 있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만 보면 그랬습니다. 이 나라는 미국의 전진기지가 밀집한 공간도 아니었고 이란을 정면으로 자극하는 언어를 공개적으로 쏟아내던 국가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최근 며칠 사이 바쿠가 보여준 태도는 훨씬 더 신중했습니다. 외교적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지역 전체가 흔들리는 와중에도 정면 충돌을 피하려는 계산이 읽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시점에 국경 인접 지역에서 긴장 신호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국경선 부근에서 벌어진 짧은 충돌로 읽기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었는가? 그리고 왜 이런 방식이었는가? 때로는 가장 위험한 오판이 가장 강한 적을 향한 정면 승부가 아니라 아직 완전히 등을 돌리지 않은 이웃을 불안하게 만드는 행동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먼저 봐야 할 것은 사건 자체보다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의 분위기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중동 전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는 나라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란과의 관계가 역사적으로 늘 편안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공개적으로 판을 뒤집는 선택을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주변국들이 한쪽으로 쏠릴 때에도 바쿠는 말을 아끼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번 일을 더 낯설게 보이게 만듭니다. 외교에서 말 한마디와 침묵 하나는 때로 병력 이동만큼 중요합니다. 한 나라가 직접적인 대립을 피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면 상대 역시 최소한 그 공간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얇은 완충지대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물리적 피해가 제한적이더라도 정치적 충격은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국경지역에서 울린 경고음은 단지 현장의 불안으로 끝나지 않고 상대국의 정부와 군, 국민 모두에게 하나의 메시지로 번역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안전한 회색지대에 서 있지 않다는 메시지 말입니다. 실제 사건이 벌어진 뒤 지역의 공기는 매우 빠르게 달라졌습니다. 평소라면 통관 차량과 지역 주민의 일상이 이어졌을 국경, 가까운 공간은 순식간에 안보의 언어로 재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과 민간 시설, 생활 공간이 한 화면 안에 포착되는 순간 사람들의 감정은 숫자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크게 파괴되었느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어디까지가 전선이고 어디까지가 일상인지 그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더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국경 인접 지역에서 벌어진 짧은 사건 하나가 전국적 긴장으로 번지는 것입니다. 특히 학교나 공공 인프라 같은 상징이 언급되기 시작하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 사격의 느낌이 아니라 이제는 평범한 삶의 반경까지 위험이 스며들 수 있다는 인상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규모보다 전쟁의 그림자가 먼저 확장되는 순간입니다. 바쿠의 입장에서 더 민감한 부분은 이 사건이 군사적 손실보다 심리적 압박을 노린 행동처럼 보였다는 점입니다. 직접적인 전면전을 유도할 정도의 파괴력을 보여주지 않으면서도 국경지역 전체가 언제든 다음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감각을 남기는 방식 말입니다. 이런 유형의 압박은 상대를 즉시 무너뜨리기보다 상대의 계산법을 바꾸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공항 주변, 내일은 더 중요한 시설, 그 다음은 더 넓은 구역으로 번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심어두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단기적으로는 공포를 만들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단단한 반응을 끌어낼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신중하던 정부가 강경해지고 애매한 태도를 유지하던 군이 경계태세를 높이며 조심스럽게 균형을 잡던 여론이 한순간에 안보 우선으로 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작은 충격이 상대를 주저앉히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상대를 결집시키는 재료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왜 아제르바이잔이 이토록 민감한 표적이 되는 것일까요? 지도를 넓게 보면 답이 보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은 단순한 국경 국가가 아니라 코카서스를 관통해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하나의 연결점입니다. 평소에는 이런 역할이 눈에 잘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지역의 하늘길과 육상 경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대체 경로의 가치는 급격히 올라갑니다. 항공사와 물류회사, 보험시장과 투자자들은 전쟁의 한복판보다 우회로의 안정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어떤 하늘길이 닫히고 어떤 회랑이 열리는지에 따라 이동 시간과 비용, 리스크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제르바이잔은 보이지 않는 경제 지도에서 생각보다 훨씬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흔든다는 것은 단순히 한 이웃을 겁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 전체의 불확실성을 흘려보내는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이번 움직임의 역설이 드러납니다. 경제와 심리를 흔드는 데 집중한 압박은 눈길을 끌 수는 있어도 전략적으로 현명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이 중요할수록 이 나라를 향한 위협은 더 넓은 반응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안보의 균형을 걱정하는 주변국도 움직이게 만들고 국제 운송과 연결성에 민감한 외부 세력도 상황을 주시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바쿠 자신이 더 이상 이 문제를 외교적 애매함 속에 묻어둘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조심스럽게 간격을 유지하던 태도가 앞으로도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국경 안보와 국가 체면을 지키기 위해 더 분명한 메시지를 내야 하는가? 그 질문이 본격적으로 떠오르는 순간 아제르바이잔은 더 이상 수동적인 주변국이 아니라 자신만의 계산으로 움직이는 행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테헤란이 당초 기대했던 압박 효과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경선은 지도 위에서 보면 단순한 선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역사와 정체성, 기억과 불만이 겹겹이 쌓여있는 공간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을 향한 압박이 단지 외교 문제로만 남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그래서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밖으로 향한 경고가 안으로 되돌아와 예상치 못한 파장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국경 충돌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의 입구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안쪽에 훨씬 더 민감한 층이 있습니다. 이란 북서부에는 오랫동안 아제르바이잔계 주민들이 살아왔고 이들의 존재는 단순한 인구 통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국경을 사이에 두고 언어와 문화, 생활권의 감각이 맞닿아 있는 지역에서는 외교 갈등이 곧바로 정체성의 문제로 번지기 쉽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히 가라앉아 있던 감정도 국경 바깥의 충돌이 반복되면 빠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과 가까운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웃 국가가 위협받는 장면이 부각될수록 국경 안쪽의 같은 계통, 공동체는 단지 뉴스를 보는 시청자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직접 연결된 당사자처럼 반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테헤란이 가장 조심해야 할 지점입니다. 밖으로 던진 압박이 안으로 흘러들어와 전혀 다른 긴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군사적 차원보다 심리적 차원에서 훨씬 더 오래갑니다. 국경 지역의 공동체는 어떤 정부의 공식 발표보다도 자신들이 체감하는 분위기에 민감합니다. 누가 위협받고 있는지, 누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지, 누구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각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지만 한번 자극되면 쉽게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작은 사건처럼 보이는 일도 지역 사회 내부에서는 오랫동안 축적된 불만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만약 테헤란이 이번 압박을 단지 국경 너머 정부를 향한 신호로만 계산했다면 가장 중요한 변수를 놓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경을 향한 행동은 언제나 국경 안쪽의 민심에도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그리고 정체성의 문제로 번진 그림자는 군사적 수단만으로 다루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이번 사건은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대응보다 더 큰 함의를 갖습니다. 만약 북서부 이란의 아제르바이잔계 주민들이 지금의 긴장을 자신들의 미래와 연결된 문제로 보기 시작한다면 테헤란은 더 이상 단순한 외교 위기를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 수 없습니다. 외부 충돌이 내부 결속을 강화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내부의 균열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정권이 이미 여러 전선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는 상황이라면 사람들은 국경 밖 사건 하나를 단순한 우발적 충돌이 아니라 체제의 방향 감각이 흔들리고 있다는 징후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문제는 군사 목표의 성공 여부가 아니라 신뢰와 통제의 문제로 옮겨갑니다. 강경한 행동이 두려움을 만들 수는 있어도 안정감을 회복시켜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바쿠가 보여준 반응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처음부터 가장 큰 목소리를 낸 것은 아니더라도 아제르바이잔은 이번 일을 넘겨도 되는 사건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분명히 보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경 안보에 민감한 국가는 대개 세 단계를 밟습니다. 먼저 정보 확인과 군의 경계 태세 조정이 이뤄지고 그 다음에는 외교 메시지의 수위가 변하며 마지막에는 국내 여론을 안심시키기 위한 상징적 조치가 뒤따릅니다. 지금 주목할 부분은 바로 그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입니다. 바쿠가 침묵을 길게 가져가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신중하던 정부가 분명한 어조를 택하는 순간 그 사건은 일회성 사고가 아니라 국가 주권과 안보의 문제로 승격되기 때문입니다. 군사적으로도 같은 논리가 작동합니다. 어떤 나라가 즉시 대규모 대응에 나서지 않더라도 경계태세를 높이고 국경부대의 움직임을 재정비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메시지를 읽게 됩니다. 우리는 놀랐지만 흔들리지는 않았고 조용했지만 준비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메시지입니다. 이처럼 절제된 강경함은 오히려 더 무겁게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괜한 과장 없이 차분하게 안보 우선의 언어를 꺼내는 순간 외교적 여지를 남기면서도 더 이상 회색지대에 머물지 않겠다는 뜻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움직인다면 테헤란이 원했던 심리적 우위는 오래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주저하게 만드는 대신 상대를 더 빠르게 정리된 태세로 밀어넣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아제르바이잔의 분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쿠가 이제부터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입니다. 단지 충돌을 피하려는 주변국인가, 아니면 국경 안전과 주권에 관한 한 선을 분명히 긋는 국가인가. 이 선택은 단순히 한 번의 성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외관계의 방향, 군의 경계 방식,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의 구조, 심지어 에너지와 물류 회랑을 둘러싼 계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다시 말해 이번 사건은 아제르바이잔을 흔드는 데서 끝나지 않고 아제르바이잔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바쿠가 이전보다 더 분명한 안보 정체성을 택한다면 그 자체가 테헤란에는 장기적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반응의 속도보다 반응의 방향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큰 피해가 없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외교적으로는 아직 수습의 공간이 남아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략은 종종 눈에 보이는 파괴보다 보이지 않는 재배치에서 갈립니다. 이번 움직임은 아제르바이잔에게는 침묵의 비용이 무엇인지 다시 계산하게 만들고 이란 내부의 민감한 지역들에게는 바깥의 갈등이 자신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인상을 남깁니다. 그 두 흐름이 동시에 진행되기 시작하면 사건은 더 이상 국경 지점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외부 압박이 내부 불안과 연결되는 전형적인 구조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을 때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것은 상대의 공간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지입니다. 지금 테헤란이 맞닥뜨린 진짜 위험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적을 더 늘리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실수는 자신이 아직 관리할 수 있다고 믿는 주변부를 스스로 예민하게 흔들어버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그림은 더 분명해집니다. 이번 사건을 하나의 국경 긴장으로만 보면 많은 것이 빠집니다.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변수는 단순히 이웃 국가 하나가 불편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코카서스의 공기 전체가 바뀔 수 있다는 뜻이고 그 변화는 군사 지도보다 정치 지도와 심리 지도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바쿠가 더 단단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면 주변국들도 이 지역을 보는 기준을 다시 조정하게 됩니다. 항공과 물류, 에너지와 외교가 서로 분리된 사안처럼 보이지만 실제 위기 국면에서는 하나의 흐름으로 엮입니다. 어느 한 축에서 긴장이 높아지면 다른 축도 곧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결국 이번 움직임은 아제르바이잔만 자극한 것이 아니라 코카서스 전체를 더 예민한 공간으로 밀어넣은 셈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테헤란이 감당해야 할 비용도 달라집니다.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을 퍼뜨리고 상대를 긴장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략의 평가는 순간적인 충격이 아니라 그 뒤에 남는 구조로 결정됩니다. 지금 남고 있는 구조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첫째, 신중하던 이웃이 더 경계적인 이웃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둘째, 국경 밖에 던진 압박이 국경 안의 민감한 정체성 문제를 자극할 수 있다는 사실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셋째, 이 모든 과정이 국제사회에는 이란이 점점 더 많은 공간에서 동시에 긴장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인상으로 축적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미지 문제가 아닙니다. 위기 국면에서 이미지는 곧 신뢰이고 신뢰는 곧 협상의 여지이며 협상의 여지가 줄어들면 선택지는 빠르게 거칠어집니다. 더 위험한 것은 통제력의 문제입니다. 어떤 정권이 압박을 받을 때 가장 크게 흔들리는 부분은 힘의 크기보다 방향 감각입니다. 누구를 위협해야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어디까지 밀어붙여도 상황이 되돌릴 수 있는 수준에 남는지, 그 선을 놓치기 시작하면 모든 행동이 누적되어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지금의 흐름이 불안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국경 인접 지역의 사건은 당장 뉴스 한 꼭지로 소비될 수 있지만 그 파장은 훨씬 오래갑니다. 상대국은 더 신중해지면서도 동시에 더 단호해지고 내부의 민감한 공동체는 바깥 충돌을 더 가깝게 체감하며 주변국은 이란의 다음 선택을 이전보다 더 의심하게 됩니다. 즉 압박의 반경은 넓어졌는데 설득의 반경은 오히려 좁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권에게도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란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나라를 자극할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질문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완충지대를 잃고 있는가입니다. 외교에서는 완벽한 우군보다 아직 완전히 적이 되지 않은 이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공간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위기는 훨씬 빠르게 딱딱한 대치구도로 굳어집니다. 아제르바이잔과의 긴장이 그런 방향으로 굳어진다면 그것은 단순히 양국 관계의 악화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유연성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연성이 줄어든 지역에서는 작은 오해도 더 쉽게 안보 문제로 번집니다. 다시 말해 이번 사건의 진짜 무게는 지금까지 드러난 피해 규모가 아니라 앞으로 줄어들게 될 외교적 숨쉴 공간에 있습니다. 결국 이번 이야기는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깥을 흔들기 위해 던진 압박이 안쪽의 균열을 건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은 단지 국경 너머의 한 나라가 아니라 테헤란이 아직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큰 주변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부가 갑자기 더 예민해지고 더 정치적이 되고 더 상징적인 공간으로 바뀌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국경은 선이 아니라 거울이 됩니다. 밖에서 벌어진 일이 안의 불안을 비추고 안의 취약함이 밖의 행동을 더 위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일회성 충돌로 가볍게 지나가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한 정권이 위기 속에서 어떤 실수를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에 가깝습니다. 아제르바이잔과의 충돌이 남긴 가장 큰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세게 때렸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어떻게 흔들었느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흔들림이 결국 어디로 되돌아오느냐입니다. 만약 테헤란이 압박의 범위는 넓히면서도 그 후 폭풍을 흡수할 완충 장치는 잃어가고 있다면 가장 위험한 전선은 이미 멀리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진짜 위험한 전선은 국경 밖의 적이 아니라 국경 안팎을 연결하는 불안의 흐름 속에서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래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보복이나 경고로 읽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이란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판을 흔들기 시작했다는 신호처럼 보입니다.